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어려운 행동 컨설팅을 진행했던 그 절차와 그 절차를 정리한 보고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컨설팅 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컨설팅 자문의 목적과 효과라고 해보았습니다. 발표할 제 이름은 지석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업치료사입니다. 현재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소속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 컨설팅 사업의 어떤 절차, 그리고 방법, 어떤 결과는 어땠고, 그리고 향후 과제는 어떠한지에 대한 흐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로 저는 이 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한 어려운 행동 지원 컨설팅에 3년차로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에서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작년부터는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권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였고요. 2021년 올해는 좀 더 대상 기관을 좀 바꿔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하는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어려운 행동 지원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 함께 컨설팅하는 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이고요. 특히 어떤 지체장애나 어떤 신체장애보다는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장애, 때로는 그 중복장애가 함께 병행이 된 분들이 주요 대상자로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과정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 전문 분야 선생님들 계신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함께 정리를 해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마다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곳, 어떤 특성이 있는 곳마다 컨설팅을 진행하죠.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고, 또 학교 입시 컨설팅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컨설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을 저희가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들이 만날 때는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손상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뇌손상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뇌손상을 겪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경계 손상이 있다. 이걸로 인해서 인지장애와 운동장애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의료진으로부터 이 손상이 뭐 어떤 것이고, 그래서 질병은 어떻게 생기며,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 이제 이런 사람한테 하지마비라는 진단을 내린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공유를 받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사 팀에서는 이 사람의 현행 가능한 수준의 기능,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현 수준에서 개선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보행이 어렵다고 하면 휠체어를 타야 되면 휠체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간에 이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작업치료팀에서, 그다음 언어치료팀에서 일상생활은 뭐 예를 들면 녹색 그래프처럼 조금 더 기능이 발휘가 되는데, 이동은 이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은 이동보다는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료진과 치료진이지 가족한테는 좀 어렵죠. 벌써 뭐 BADL 이러면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사실 당사자와 가족 간엔 치료가 진행이 되고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당사자는 병원에서 생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생활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진단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 사람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어떤 내용을, 걱정을 들어보면 이분이 뇌손상이 있으니 밖에서 다닐 때 안 보고 다녀서 자꾸 넘어져서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이야기가 통했던 사람인데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입은 이후로는 가족과 말이 제대로 안 통한다. 그래서 매우 속상하다.
그런데 또 한번 앓거나 이 사람이 또 감기 걸려서 아프면 약해지고 장애가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다. 가족의 마음 안에는 걱정과 원망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사업 팀이 요즘은 이제 재활팀에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장애를 이렇게 등록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별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가족의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러이러한 남편이었고 이러이러한 아빠였고 그런데 지금은 뇌손상이고 이런 부분에 인정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냥 더 심해진 것 같다. 막연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장애 등록까지 해서까지 지원받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들이 가족에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화가 나죠. 왜 이런 것까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치료사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팀에서 이 가족을 가족 상담을 좀 추천을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가족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색의 치료사, 의료진, 가족 이 팀만 병원에서 있다가 가족 지원의 컨설팅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특히 가족 지원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담가의 전문성이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족에게 가족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야 되고 가족 스스로도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함께 이제 논의했던 부분은 이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삶을 토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BADL, 이동, 의사소통의 그래프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거죠. 자조활동은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동을 할 때는 휠체어를 타더라도 안전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고 의사소통을 연습을 하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이 같은 그 환자분들하고 모인 그 안에서도 자조 모임을 함께 참여하고 교회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족이 지금까지의 의료 정보나 치료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족분하고 같이 이제 치료 선생님들이 말한 게 이러이러한 뜻이래요. 라고 중간에 가족 지원하는 이제 심리치료사 선생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약간의 통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족의 말씀은 휠체어 안전장치 자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휠체어 안전장치를 이때 쓰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호한다는 게 우리 가족의 장애 당사자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가족분들이 봤을 때 당사자분, 병원에서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분이 기다리면 정확하게 버튼을 선택하고 휠체어 조정이 가능한 걸 보고 너무 놀랬다. 내가 너무 많이 불편한 도움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장애를 인정하는 과정인데요. 완전하게 낫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뭔지 좀 알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집 밖에 이동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집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것이 있을 게 무언지 이걸 선택해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족의 역량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팀에서 공유하면서 일단 치료팀에서는 계속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공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훨씬 더 가족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어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가족 스스로가 지금 하는 게 무엇이니까 다음에 뭘 할 건지 알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할 것을 아는 그 힘은 사실은 같이 생각하고 같이 지원하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진에도 마찬가지로 손상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감기나 어떤 그 감염에 대한 상황이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되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감기를 알았더라도 이 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으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알게 된 것은 이러한 그 개별 중재에서의 컨설팅은 조금 시범적이었어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스터디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했던 거라서 이렇게 그 제도가 우선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 중도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장애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도 장애 인구의 가족들이 그 장애가 이전의 존재와 달라진 그 사람의 존재를 존재로서 사회와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 개별 치료만 또 장애가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존재 중심으로 사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일을 하면서 맞닥뜨린 이제 그 확장된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작업치료실 아니면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를 컨설팅을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발달장애 인구를 만나면서 발달장애 인구가 점점 성장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가고 그리고 때로는 주간보호센터를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관련된 학교나 단체나 집단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보통은 당사자 인권이나 학대 피해나 아니면 종사자 부상 또 교사 피해를 주로 의뢰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의뢰받는 이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가 오셔서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작업치료 감각통합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감각통합을 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제 질문하셔서 의뢰하신 경우가 있어요. 약간은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한두 번의 집합교육을 해봤는데 집합교육을 했을 때는 교사 집단에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관이나 학교에 적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희가 아는 지식을 전달을 할 때 그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경험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저도 고민이 되죠. 내가 과연 이런 이슈에 대한 학대 피해나 교사 피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맞을까? 그러면서 근데 대체로 정말로 문제라는 것은 뭘까라는 부분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대체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약간 저희들에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아니면 알약처럼 하나만 딱 먹으면 이제 나아질 것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시고 또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맞닥뜨릴 때 그때 저희의 저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고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그 감정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질문도 그랬어요. 선생님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이걸 여쭤봤거든요. 선생님이 현재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쫙 받아보았을 때 그 어려움을 먼저 보고서로도 받아보고 말로도 들어보고 그다음 메모로도 받아보았을 때 그 말에 굉장히 압도를 당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통합교사가 특수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힘든 이용인 한 사람 때문에 감당하기 벅찬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의 소진이죠. 그 다음에 또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1년 만나시잖아요. 지금 힘드니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이 시간 도대체 이 시간이 무슨 의미로 계속 그 반복되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는데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난감함도 얘기하시고요. 또 성에 대한 성행동도 굉장히 많죠. 이분은 지적장애인인데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제대로 지도해 보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의 곤란함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이제 사실은 타해와 자해죠. 본인을 굉장히 세게 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곳에 캐비넷을 부서뜨리고 천장이 이제 망가지고 변기가 깨뜨려지고 이런 일들을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실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 문제만 들었을 때는 존재로 보는 것은 너무 어렵고 굉장히 문제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어려움은 굉장히
그 컨설팅을 가는 저희도 어렵고 당사자도 아마 어려울 것이고 이제 그 어려움을 옆에서 만나시는 교사도 어렵고 가족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만 보니까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어요. 일단은 여러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질문을 바꾸시긴 할 텐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이 당사자의 일상생활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은 제가 처음 컨설팅을 갔던 곳에서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자조활동은 중등도의 자립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때 답을 하시기 어려웠고 또 이분에게 질병이나 장애나 증상으로 인해서 도움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 사람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시기 어렵다면 이것은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참여 정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도움의 제공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은 함께 체크를 해보자라고 체크리스트를 드려보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제가 컨설팅 초기에 참여할 때의 어떤 그 접근이었는데요. 그때 일상생활의 참여 중에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곳에선 항상 간식 이라든지 화장실을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손 씻는 시간, 로션 바르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약간의 여가 시간 이런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리스트를 써서 선생님들과 체크를 함께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교차 담당을 하기도 하고 중복 담당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1 선생님과 2 선생님의 체크를 보았어요. 양치하기에 대한 그 체크는 1 선생님은 완전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고 2 선생님은 중간 정도 도움을 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한 팀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손 씻기 나왔다 하시냐 그랬더니 1 선생님은 조금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2 선생님은 중간 정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조작하는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 2 선생님 모두 다 이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은 조작을 잘한다 이렇게 또 함께 공통된 의견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변 보기가 이 팀에서는 이슈였어요. 1 선생님은 이 사람이 소변을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자 1 선생님과 담당자 2 선생님이 A 이용자에 대한 화장실 가기에 대한 이해가,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분은 알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담당자 2 선생님은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었고 담당자 1 선생님은 주로 송영이나 야외 활동을 하기 직전에 차를 타기 전에 화장실을 데려가는 일을 늘 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담당자 1 선생님은 송영이나 공동 버스를 타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같이 갑시다 해서 데리고 가시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의 완전 도움이 맞아요. 그런데 담당자 2 선생님은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이 A씨는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다녀오더라.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에 서변을 보는 일에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근데 2분이 그런 상황이 다를 때 도움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선생님 잠깐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실마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고 막연한 마음이 조금은 구체화되었다. 다음 갈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 컨설팅에서의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저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듣고 그다음에 많이 보고 많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컨설팅에 있어서 막연했던 부분들이 무엇을 하면 되겠다, 참여나 도움 정도를 어느 정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제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종사자분들끼리 소통을 하거나 가족과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좀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좀 덜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기존의 절차가 있더라. 있는 절차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대체로 보통 그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절차를 WHO가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 중심의 절차예요. 병에 걸렸으면 이때는 이 사람이 빨리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초점을 둔 그런 접근 절차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려운 행동 자체는 환자이거나 어떤 그 긴급한 그 증상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관찰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움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뭐가 어려우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처럼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너무 어려움만 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시나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면 장난감 다루기는 혼자 스스로 하시네요. 이런 것처럼 강점에 기반을 둔 그런 접근 절차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초점을 둔 접근 절차는 현상의 증상을 잘 이해하고 증상이 정말 질병이거나 감염이거나 통증이라면 그에 대한 원인을 이해해서 원인을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통증이냐 증상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증적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의료진이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사실은 의료진이 다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달장애 인구를 만나시는 선생님들은 발달장애인의 어떤 신체 건강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일상적 지원, 개별화 지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실제 생활을 기반으로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 관찰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제3자로서 관찰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손 씻기나 양치하기나 이동하기나 여러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그리고 활동 이 중에서 이분이 이 활동을 할 때는 수행을 잘하더라. 그런데 똑같은 행동이 저쪽에 가서는 수행이 아니라 문제 행동이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추론이 돼요. 이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강점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의외로 다들 이분이 이걸 잘하시는 분이네 이런 강점을 알게 되면서 강점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구성하게 돼요. 그러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향상이 생기는데 그럴 때 공통적으로 서로가 성찰하고 배우는 그런 공동 성장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세 분의 선생님께서 세 사례를 얘기해 주셨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자신에 대한 성찰이셨거든요. 이것이 전문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성찰이 많이 되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절차를 말씀드렸을 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WHO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인구에게 조금 더 지원을 잘 하라는 어떤 분류된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저희가 조금 더 알면 좋겠고 이 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2020년 컨퍼런스에서도 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적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WHO에서 건강 지원을 위한 분류 체계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분류 중에 첫 번째가 질병을 잘 분류한 체계가 있어요. 질병을 잘 분류해야만 당뇨 할 때 인슐린,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백신 이런 것처럼 질병에 대한 분류를 면밀하게 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질병일 때는 이 약이나 이런 증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처방하십시오, 대처하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질병 분류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질병 분류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요즘 한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부각되고 있는 ICF라고 하는 거예요. ICF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활상에서 기능하는 것들을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류를 이제 활동 중심의 분류, 또 기능 중심의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조금 문제 중심의 분류고 ICF는 조금 더 강점 중심의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더 건강 중재를 분류합시다 라고 해서 절차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질병 분류에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 기능 중심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질병 분류는 IC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기능상의 분류는 ICF라고 하고 건강을 위한 중재, 절차들은 헬스 인터벤션, 그래서 ICH라고 해요. ICHR라고 하지 않고 ICH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서 건강 지원을 위한 분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저희 컨설팅 과정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행동 지원 과정의 체계를 조금 더 이렇게 비춰보자는 것이죠. 어려운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즉 이분 자체가 현재는 뭔가 몸이나 활동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환경이나 그 소통 자체도 조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방금 ICD, ICF 또는 ICH 중에 어디에 지금 좀 더 해당이 될까를 질문해 보자는 거죠. 자, 어려운 행동을 보인다. 첫 번째, 질병이나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꼭 저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어떤 것보다 어려운 행동, 도전적 행동을 보인다고 할 때 이것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가, 감염이 있는가, 손상이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발달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고 좀 많은 순응하는 습관을 좀 가져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와 어떤 사회성 장애만 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몸도 조금 더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치아도 치과를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치통이라든지 또 여성 같은 경우 생리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랫동안 어깨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척추 측만도 있기도 하고요. 오십견이 빨리 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아픈 건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이 안에 구멍이 있는 경우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그 몸을 긁거나 이렇게 할 때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인은 소화 기능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운 것을 먹었을 때 이분은 계속 속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식도도 아프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의사 선생님이 혹시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조금 제한해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매운 음식이 많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딱 조금 이제 절제를 하고 그 이후로 그분이 구토 증상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질병이 있었냐, 증상이 있었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신체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분이 혹시 이형이거나 아니면 기능 저하가 있거나 결손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키나 몸무게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참여상의 제한이나 제약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환경상에서 이분의 참여에 어렵게 되는 여러 요인이 있지는 않은가, 또 그 다음에 이분 자체에서 개인 요인상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의 기준은 질병에 대한 부분은 ICD를 중심으로 보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4가지 신체 기능 구조, 활동 참여, 환경, 개인 요인은 이제 ICF에서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상과 증상을 이해하고 원인 이해하고 원인 대응하고 해결하는 그런 대증적 지원을 하나를 저희가 크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 지원 그 한 일환으로 일상적 지원 자체를 진행할 때는 ICF를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2가지는 항상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움에 초점을 둔 접근 절차, 강점 기반을 둔 접근 절차를 공동 절차로 보여지고 그 내용으로 차근차근 밟아가면 될 텐데 이 내용을 그래도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제 전북대 김미옥 교수님과 강희솔 선생님과 제가 함께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그 지원을 함께 받아서 어려운 행동의 도전적 행동의 지원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 안에서 절차와 가이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도전적 행동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하나를 쫙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 지원 과정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모 칸에 두고 하나하나 절차를 만든 것들은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럴 때
도전적 행동, 소위 어려운 행동에 대한 접근은 어려움에 초점을 둔 접근 절차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 지원은 강점 기반의 접근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전거가 갈 때 좌우에 페달을 밟는다,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어려운 행동이고 도전적 행동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대체로 이렇게 파란색 네모를 친 어려운 행동, 도전적 행동의 전후 과정에 대한 부분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일상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훨씬 더 이 이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컨설팅 그 과정과 내용과 어떤 그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컨설팅에 대해서 저도 이런 그 흘러가서 저는 컨설팅에 대한 약간의 맥이 조금 생겼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면 간접적인 지원을 컨설팅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컨설팅을 슈퍼비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컨설팅의 가장 큰 효과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량과 선생님들 간의 의사소통과 당사자에 대한 깊은 이해였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이었던 거지, 컨설팅을 제공했던 사람이 어떤 슈퍼비전을 잘했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자문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행동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정의해 보면, 어려운 행동 컨설팅은 당사자가 보이는 어려운 행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뢰하신 분들이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간접 서비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 컨설팅을 직접 가는 전문가가 그 당사자 어려운 행동을 직접 개입해서 해결한다기보다 어려운 행동의 맥락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았잖아요. 긍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증상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신 분들이 좀 더 우리 이번에 왼쪽 페달을 밟아볼까? 오른쪽 페달을 밟아볼까? 이렇게 논의하실 수 있게끔, 논의해서 해결하실 수 있게끔 설계된 것이고, 컨설팅은 반드시 간접 서비스입니다. 간접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컨설팅 진행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19, 아무도 코로나19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대응을 하면서 만약에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컨설팅을 학교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대해서 코로나 감염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더니 거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착용이 조금 더 효과가 좋고,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 씻기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WHO에서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본다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우리 기관의 컨설팅은 누구한테 부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선생님들 안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나오겠죠. 거리 유지하기 힘들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면 우리는 손 씻기에 조금 더 전념하자. 그럼 손 씻기는 동선을 어떻게 하고 AAC 수단을 어디다 착용하고 이런 논의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거리 유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혹시 공기 순환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자, 공간 컨설팅을 좀 더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컨설팅도 분야별로 논의되신 부분을 놓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관의 환기 시스템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어디에 공기청정기를 놓는 게 가장 좋은지는 그런 실내 환경 전문가가 이제 컨설팅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놓고 우리 기관에서는 공간 밀도나 공기청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나 아니면 책임자를 한 명 둡시다. 그러면 전 직원에게 오늘 공기청정기 여기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은 그 내용을 기관 안에서 이제 공유하실 수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저희 어려운 행동 컨설팅 자체도 당사자와 해당 교사께서 컨설팅을 이제 받으시긴 했지만 그 내용이 그 기관 안에서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저희도 기대합니다. 간접적인 부분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운 행동 컨설팅 자체는 쭉 진행해온 바로는 이러한 절차를 가졌어요. 첫 번째는 진짜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또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첫 번째 필요했습니다. 문제와 이슈를 확인한다. 그러면서 이슈가 확인이 됐으면 이 컨설팅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절차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아니면 초기에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가능할까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관찰이 가능한가요? 선생님들과 상담도 가능하고 부모님하고 연락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관찰이 가능한지 인터뷰가 가능한지 상담이 가능한지 또는 필요하시다면 ABA 담당하신 선생님은 ABA 방법을 직접 개입 시도해서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방법을 전체 그 교사 대상이나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겠어요. 등등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절차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맥락과 배경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맥락과 배경 정보가 제가 생각할 땐 컨설팅의 거의 70%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행동이거나 그 당사자 중심의 맥락을 쭉 확인하다 보면 알게 되는 실마리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초기 맥락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그 컨설팅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사실 현장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이나 그 환경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인터뷰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공간이나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비디오로 찍거나 관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여쭤보기도 하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두려워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교실을 오픈하시고 기관을 오픈하시고 나면 생각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맥락과 배경 정보 확인을 위한 컨설팅만 받으셔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배경 정보가 잘 확인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어려운 행동에는 조금 더 직접 이분의 참여 행동이거나 어려운 걸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어려운 행동은 이때쯤에 많이 좀 감소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실마리를 아시고 그래서 어려운 행동의 강도를 저희가 알기도 하는데 오히려 참여 행동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뵙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런 과제 분석이 좋겠어요. 이런 뭐 AAC가 좋겠어요. 이러면서 직접 관찰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이제 회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회의가 일어나요. 처음에 얻게 된 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선생님들과 확인하고 그러면 서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의견을 내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회의 과정은 논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의사결정의 과정이기도 해요. 정말로 전문가와 당사자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서로가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직간접 중재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중재한 내용을 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회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성찰을 하고 한 번 더 해보자고 서로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체로 컨설팅을 가는 사람은 되게 대체로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저희 역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을 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회의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컨설팅은 좀 더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과 상담과 회의, 그 다음에 직간접 관찰이 많게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작업치료 중재 안에 중재 과정 모델이 있거든요. 이 과정 모델을 컨설팅 할 때 하나하나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1, 2회기에는 이용자 중심의 그 사람 배경 맥락을 확인하고요. 방법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질문하고 평가지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때 대체로 저는 ICF라는 모델을 써서 그 사람에 대한 ICF의 그림을 채웁니다. 그리고 초반에 맥락이 확인되고 나면 반드시 당사자분의 다양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그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봐요. 비디오를 봐도 되고 직접 봐도 되니 그분의 활동을 적어도 30초 이상 그리고 5분 이내 되는 그런 과정을 한 3컷 정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의 그 강약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분의 강점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중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 중재하신 내용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조정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목표를 정하거나 아니면 중재 내용을 점검하거나 변화된 부분을 점검해서 개선을 점검하고
그리고 재평가하거나 성과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려운 행동 그랬을 때 ABC 모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능적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적용한 것이에요. 어떤 체계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행동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용어들을 저희가 많이 쓰게 되고 어떤 전문가로서 사용된 용어들을 쓰다 보면 거기 익숙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 다음 뭐랄까요. 새로 저희들과 함께 일하실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이런 모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BC 모델 같은 경우는 선행적인 사건이거나 전조를 보이는 어떤 실마리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행동이 일어났고 B, 행동이 일어났으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결과는 어떻게 된다. A, B, C 흐름이 이렇게 일방형으로 흐르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정보 프로세스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는 안 켜진다. 왜? 전원이 안 들어와서. 그 전원을 꺼주면 컴퓨터가 돌아가고 모니터로 후속 결과가 나온다. 이런 방식의 이제 인풋이 있으면 중간에 또 스루풋이 있고 나오는 아웃풋이 있다. 이런 방향의 모델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선형적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A 상황에서 선행 사건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행동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규정을 했으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후속 결과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관찰을 통해서 A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행동의 결과로 일어난 그 정보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수집이 되었을 때 ABC의 기록이 더 풍요로워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BC에 대한 모델을 선생님들께서 하나 알고 계시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은 일단 일방형의 선형 모델이다. 원인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팀들이 이제 여러 형태의 모델을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나온 모델인데요. 트랜스액셔널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잠깐 물을 마시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뭐냐면 원 세 개, 벤 다이어그램 아시죠? 그래서 원 세 개가 있고 이 원 세 개가 서로 겹쳐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겹쳐진 가운데를 저희가 함께 지향하는 겁니다. 가운데 저는 지금 강점 기반에다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테두리를 했는데 보통 가운데에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그걸로 트랜스액션 해버리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균형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균형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태어나서 한 번도 얼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도 하고 육상 선수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빙판을 처음 만나서 빙판에 섰어요. 그랬더니 빙판에 섰을 때 균형을 유지를 못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균형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빙판을 태어나서 처음 만나 보았기 때문에 빙판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쓰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환경과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는구나. 이 부분까지는 사회복지에서도 또 교육에서도 많은 경우에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한 개인이 중요한데 그 개인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회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 그런데 이 상호작용 안에 트랜스액션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얹은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그것을 이제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이 참여하는 활동을 작업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가운데 작업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대체로 문제를 트랜스액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 보았어요. 이 사람이 소변을 이 사람이 바지에 소변을 본다라고 하면 바지 소변을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변을 보자마자 이렇게 처벌을 할까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소변복이라는 하는 어떤 어려운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이 자꾸 머리카락을 뽑아요. 머리카락 어떻게 하면 안 뽑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운데 이 작업 수행란에다가 문제 행동을 탁 놔버리면 문제 행동을 어떤 활동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대응해서 어떤 환경을 하면 이 문제 행동이 없어질까 이렇게 문제 행동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 문제 행동 중심의 트랜잭션 모델이 돼요. 문제 행동을 가운데 두고 모든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대체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이걸 하는구나. 문을 밀어서 열 수 있구나. 문을 밀어서 열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의 그만큼 근력이 있기 때문이야. 그다음 밀만큼의 문이기 때문이지 돌아서 뚜껑이 도망가 버리는 핸드크림 뚜껑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밀어서 여닫는 문은 문 열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이분은 문 열기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문을 열고 닫아주고 문 열고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식당에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에 이 사람이 참여하는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작업이라는 것을 하나 얹어요. 이것이 이제 강점 기반의 트랜잭션 모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팀이 이분을 강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모델, 트랜스폼 아시죠?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변환하는 것. 저희들의 노력이 강점 중심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런 ICF와 같은 그 기본적으로 중립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해요. ABC 모델은 원인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이래서 그렇구나를 알 수 있고, 트랜잭션 모델은 우린 전부 강점을 지향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보 모델이 무엇이냐, 각각의 정보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ICF에서 다 말하고 있는 모델은 상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ICF는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WHO가 질병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과 신체적으로 건강하냐,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사회적으로 웰빙하냐를 보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질병 중심의 정보만으로는 어려워서 일단 질병에 대한 정보를 하나 사람의 건강 모델로 보고, 그 다음에 신체가 잘 기능하느냐에 대한 신체 기능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4시간 살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활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활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 활동이 이 사람에게 참여로서는 기능하느냐, 기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능에 대한 정보를 두고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자체의 요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가 장애를 설명할 때 단지 손상만 장애로 보지 않고 진단으로 인해서 참여가 어려우면 진단도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고, 신체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부분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활동에 장애가 있으면 이것을 제한이라고 하기로 하고요. 참여상의 장애가 있으면 제약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나 손상이나 제한과 제약 같은 장애를 만드는 요인 중에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이 있는데, 장애를 많이 만들어내는 요인들을 방해 요인 또는 장벽 요인이라고 합니다. 베리어라고 하죠.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더 기능하게 하고 활동과 참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을 촉진 요인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ICF로 간단하게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 질병, 진단 상태의 진단을 받은 진단이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ICF 모형 안에서는 회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ICF 모델에서 회색으로 한번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이 사람은 녹내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각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시각 손상은 신체 기능과 구조 안에서 하나의 손상이 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전신의 모든 운동 구조나 피부 구조나 내장 구조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각만 손상이 됐고 나머지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부분은 기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하는 부분이 있고 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활동을 보았더니 이분은 그래서 시각 손상만 있고 운동 구조와 기능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활동상 보행 활동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를 다니려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요철로 된 보도블럭이 만들어져 있으니 요철로 된 보도블럭을 이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해서 잘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사회 이동을 딱 하려고 봤더니 그 요철로 된 보도블럭 앞에 자전거가 딱 세워진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자전거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니 지역사회를 이동하는 참여에는 제약이 생긴 거예요. 자, 참여의 제약은 그 개인의 손상의 문제거나 활동의 어떤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저기다 세워놓은 저 사람의 의식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런 시민의식은 환경상 굉장히 큰 장벽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당사자가 만약에 야, 나도 시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하고 당장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보도블럭 위에다가 뭔가 물건을 얹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어떤 제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분이 지역사회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이분이 직장인이고 사회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시각장애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개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황색에 있는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ICF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 진단, 신체, 또 활동 참여, 환경, 개인에 있는 내용을 놓고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펼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ABC 모델이나 트랜스액션 모델로 간 것은 아니고요. 각 요인을 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사람에게 있었던 내용을 보았을 때 녹내장으로 시각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안구를 교체하는 그런 기술과 시각의 신경까지 완전히 교체할 그런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분의 시각 손상을 나중에 어느 정도 바꿀 가능성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병원에서는 바꿀 수 없다라고 진단이 됐다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분의 운동 구조나 기능도 현재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두고 보니 이분이 지역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분은 보행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철 블럭을 잘 만들어 놓고 자전거나 여러 어떤 물건을 보도블럭 위에 얹어 놓지 않게끔 만드는 제도나 의식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를 더 향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 요인이거나 개인 요인이거나 활동 참여가 더 많고 진단이나 신체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저희들의 노력을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의 개선으로 상황이 바뀌고 당사자의 참여가 바뀌고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 정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의 그 장기적인 컨설팅이건 아니면 일시적인 부분이건 어떤 정기적인 컨설팅이건 선생님께서 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함께 이해해서 바꾸어 가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일단 두고 그 부분을 저희가 소통하는 것이 컨설팅의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고자 하는 지원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단과 신체에 대한 부분이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이 너무 확고하고 그렇다면 이건 좀 오래 걸리고 훨씬 더 그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조금 변화가 가능한 활동 참여거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고 변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가변적인 부분의 계획이 조금 더 잘 세워지면서 컨설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앞으로 받으실 기관에서는 어떤 기간을 정기 컨설팅이나 장기 컨설팅으로 계획하셔도 되고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부분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행했던 컨설팅의 그 사례들을 놓고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평가 도구가 많지 않아서 저도 WHO에서 제공한 평가 도구들을 이제 많이 써보고 그러면서 조금 진행 과정을 통해서 고찰이 되긴 했는데요. 우선은 한 4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가 사전 정보와 인터뷰. 이때는 기관에서 먼저 기록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러나 기록만으로는 사실은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면담과 인터뷰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과 인터뷰로 맥락을 파악하고 나면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직간접 관찰입니다. 직간접 관찰 자체를 치료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치료를 관찰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그것이 약간 저희들은 의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용자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관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좀 더 허용되고 그것이 좀 느슨하게 서로 공유가 된다면 이번에 대한 직간접 관찰은 컨설팅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1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직간접 관찰을 그냥 바로 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조금 장기간으로 진행할 때 이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생활상 강약점이 확인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바꿀 수 없는 제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 결과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후다스 2.0이라고 하는 ICF를 축약한 그런 버전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논의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활동 제안 그리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를 하죠. 그래서 어려운 행동의 이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런 대응을 했구나라는 이해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수면이 어려운 이 시기는 어려운 행동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수면의 안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돼요. 이때 소통을 해야 될 곳은 가정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꼭 공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가정 지원이에요. 사실은 기관에서는 이런 1, 2, 3, 4단계로 일어나면서 컨설팅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당사자의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당사자가 그 기관에서 잘 지내는 이런 이유는 좀 더 집중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해도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런 이유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편안하게 지내시고 가정에서 수면이나 식사나 일상에 있었던 정보만 구체적으로 기관에 잘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를 위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공유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관의 선생님들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약간 저는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앞서서 했던 내용하고 약간 순서가 다르게 초기에 아예 조금 더 눈에 가시적인 그 평가 도구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 도구로 전후를 계속 모니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기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처음부터 가시적인 평가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선생님들이 이미 소진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관찰보다는 잘하고 계신 부분부터 조금의 변화를 통해서 측정을 나중에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 절차가 완전히 일정하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가장 어렵지만 그래도 변화 가능한 지점부터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 1, 2, 3, 4번이 아주 고정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계속 평가를 하면서도 아니면 관찰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 면담이나 인터뷰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록이 좀 더 보강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 진행 과정 자체는 조금 융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옹호기관 입장에서 때로는 아니면 어떤 학교 입장에서 컨설팅을 조금 더 공모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죠. 개별 기관에서는 현재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빨리빨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주변의 전문가나 자원을 잘 활용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컨설팅을 조금 더 공모한다고 했을 때는 대상 모집을 할 때 대상 모집의 그 기준과 심사의 과정이 있겠고 그것을 통해서 대상 선정을 이제 합니다. 이럴 때 글쎄요 경험상으로는
약간의 그 요건이나 요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우리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반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응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너무 극심해서 일단 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권유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모집할 때 심사의 기준이 이제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컨설팅을 했을 때 조금 더 변화가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아마 대상 선정이 조금 더 잘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부분에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컨설팅을 진행했던 다양한 곳에서 궁극적으로 딱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은 공통 목표였어요. 결국은 어려운 행동을 없애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목표긴 한데요.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긴 한데,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떠오르는 목표는 이용인 또는 그 당사자의 생활과 참여 중심이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이분이 이런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삶의 의미 있게 묘사되는 것은 전부 참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물을 마신다고 할 때 물을 마셔서 목에서 삼킨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참여예요. 그러니 그 이용인이 24시간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에서 참여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관찰 기록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생활 중심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생활 중심으로 질문과 환경 변화와 그다음에 수행 분석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논의와 컨설팅 진행을 통해서 저의 그 컨설팅 지원자의 입장은 종사자분들을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인 사람으로서 뭐랄까요, 좀 더 든든한 어떤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인 분 아니면 교사의 그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점점 서로의 대화가 좀 깊어지거나 질문의 역량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어떤 성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해진 어떤 결과물인데요. 우선은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뉘우치고 이런 것만 성찰이 아니라 리플렉션, 비춰본다는 것이거든요. 이 컨설팅 과정을 통해 절차가 조금 성찰이 되어서 절차라고 하는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컨설팅의 절차 모델이 하나가 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계를 통해서 종사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 간의 소통, 이 과정은 질문하거나 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협업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협업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을 굉장히 두 가지의 축이 성찰로 떠올랐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컨설팅 과정에는 조금 더 약간 일관성 있는 기록, 아니면 공유 가능한 기록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려봅니다. 컨설팅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의 기록으로 정리가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논의를 할 때 전문 영역 중심으로 중재 내용이거나 평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중재 절차도 기록을 하지만 전문가의 기록이 그대로 컨설팅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여진 기록이 컨설팅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질까를 좀 생각해 보았고요. 그랬을 때 정리되는 것은, 컨설팅 제공자가 아니면 컨설팅을 서로 주고받을 때 컨설팅 제공자는 간접 중재자예요. 거기에 직접 계시는 직접 중재자나 직접 지원하는 그 기관에서 전문가의 전문 의견이나 조언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해 가능한 그런 문서를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성찰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중재자가 현재 시도하셨던 것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셨잖아요. 시도를 진행하셨을 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을 개선하였고 팀 문화가 바뀌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같이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너무 잘했고 우리 너무 힘이 났고 이렇게만 그칠 수 없고요. 이러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잘하셨다. 이것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그 소통을 위해서는 좀 한글 파일로 메일로 주고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써가지고 주고받는 방법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동시에 그 문서 안에서 보안을 잘 유지하면서 윤리성이 있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안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더 즉각적이고 좀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지만 이제 해외에서 그 원격 지원을 할 때 보안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문서나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약간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저희도 사실 뭐 구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 드롭박스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문서 안에서 서로가 공유된 정보를 그 팀 안에서 보안과 윤리성을 잘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ICF 기반의 기록지를 좀 제안 드려봅니다. ICF라고 하는 도식은 6개의 네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기록으로 이제 표로 만들어 두면 우선은 회색으로 된 정보가 좀 상세하게 기록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당장 얻어내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관에서 받는 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의료적으로 진행하는 정보를 기관에 함께 공유하셔야 된다는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그 뇌전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의 변화는 행동이나 활동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관련된 의료 정보, 장애에 대한 정보, 진단 정보, 약물 복용하는 이런 정보들을 회색 네모에 있는데요. 이 정보를 충분히 잘 기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 기능과 구조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전문가가 이분들을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이분에게 이런 것이 강점이고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하늘색 네모의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정보가 사실은 선생님들께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때 선생님들의 역량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빨간색 정보예요. 활동과 참여에 대한 정보입니다. 활동과 참여에 대한 정보를 놓고 요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 사람 중심의 이제 그 계획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사람 중심의 활동 참여의 정보는 그 사람이 원하는 활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원하는 욕구의 활동도 있지만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해야 되고 시간이 되어서 수면을 해야 되고 시간이 되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해야 되는 필요한 활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구 활동과 필요 활동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도 논의하셔야 되지만 당사자분하고도 함께 반드시 논의하셔야 돼요. 당사자 중심.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환경 요인을 또 역시 선생님께 정리하시지만 환경 요인에 대한 부분도 기관 내에서나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인이 컨설팅 전문가가 가서 환경에선 이러이러한 부분은 되게 좋고 이러이러한 물리적 그 공간은 조금 방해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록색으로 표시한 환경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정보 안에는 날짜, 날씨,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소, 그 다음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환경 정보이기 때문에 환경 정보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으셔야 될 것이 그 개인에 대한 정보예요. 개인의 연령, 성별,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이전의 이름이거나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으셔서요. 이런 정보들도 사실은 상세하게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 개인상의 개인이 장애 당사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동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내적 욕구나 아니면 상호적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은 좀 더 규칙적인 활동을 좋아하더라.
아니면 아까 그 사례 중에서도 수건을 개어서 우리 그 기관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참여했을 때 역할을 갖는 것을 좋아하더라. 이런 방식의 그 사람은 어떤 그 활동이나 삶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더라. 이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이러한 식의 개인 정보들을 또 충분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런 엑셀의 한 장에 볼 수 있는 그런 ICF의 그 개인의 정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정보가 전후로 기록의 차이를 보더라도 활동은 처음에 봤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요. 환경에 개선된 부분도 볼 수 있고, 사실 약물의 평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도 사실 저는 개인 정보, 그 컨설팅에 대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의 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행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정보들은 이제 초기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점검하면서 정보가 조금 더 많아졌죠. 그러니 성과는요.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게 됐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에서 약을 무엇을 증량을 했다. 그 약은 행동 조절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된 것들도 컨설팅의 하나의 중요한 결과 성과거나 기관에서 역량 강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향이나 개인 요인도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는 타인의 관심이 적은 편이다 라고만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가까이 있었을 때 이분이 편안해하는 동료가 있고 가까이 있었을 때 조금 불편해하는 동료가 있는데 편안한 동료는 조금 더 체구가 적은 옆에서 별로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관찰자더라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한 그 정보가 훨씬 더 풍부해지죠. 그리고 또 이건 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제 엑셀이나 이런 파일 그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체크 박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활동이 이 사람에게 강점이냐 약점이냐 이것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활동 참여를 쫙 놓고 봤을 때 좀 더 파악해야 되는 것이 움직임 느끼기 이런 정보는 앞으로 좀 더 파악해야 되게 빈칸이니까요. 그리고 빨강색으로 낯선 과제, 낯선 것은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정보를 저희가 알게 되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A, B, C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낯선 과제를 할 때 그런 행동을 했었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아실 수도 있고 중재 계획을 세우실 때도 낯선 과제를 할 때는 조금 더 쉬운 활동을 하거나 안전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라든지 미리 예고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활동 참여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이것이 선생님들께서 가장 그 역량이 많이 강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CF는 차곡차곡 그 사람의 활동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코드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이라고 하는 활동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약점인 어려움이 있더라. 이분을 봤더니 문장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제시된 선택에서 싫어요, 좋아요, 아니면 제시된 선택에 대해서 답을 말할 수 있더라. 그리고 자기 방식의 언어는 사용하고 있는데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요 라든지 고개를 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고 사람을 민친다든지 사람의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더라. 그러면 몸짓 표현이 이분에게는 어려운 것이므로 쉬운 몸짓 표현을 이분이 가지게끔 제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시된 선택 말을 이 제공자가 할 것인지 이걸 선택할 수 있겠죠.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분에게 굉장히 약점이고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또 ICF 매뉴얼에 보면 의사소통 안에 세부적인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항목이 있어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고르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강점이 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약점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할 건지 다음 개선할 목표로 잡을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움직임이나 이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사람이 소변을 보거나 화장실 다녀오거나 실내 이동은 괜찮은데 실외 이동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약점이다. 다른 사람, 특히 실외 이동할 때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출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 사람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대인 활동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이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한 사람이 대인 활동에 대해서도 강약점이 있고 자조 활동에 대해서도 강약점이 있고 본이 필요한 활동이나 원하는 활동도 있지만 또 의무적인 활동이거나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때 기여하는 활동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참여를 조금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뭐랄까요? 이 기록이 완성되는 과정이 저한테는 큰 컨설팅 성과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신체적인 기능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 기능과 심신 기능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신체 기능이나 구조가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도 그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감각적으로 이 사람 민감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정하면 저희는 이 사람의 감정 조절은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구성해 보자.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른 그 종사자나 다른 교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생님께서 중재 방법을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했던 중재는 이제 ICF 중심으로는 이렇게 정리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상에서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 바꿀 수 없는 진단이 있어요. 진단을 받은 장애, 지적장애거나 자폐성 장애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감염되지 않게끔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은 진단 중심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저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저희가 진단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마스크를 거의 다 쓰고 계시고 그리고 손소독도 잘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루틴으로 잘 형성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진단 중에서도 감염이나 통증이나 손상을 더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은 바꿀 수 있는 중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신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경우는 감각과 감정 조절이거나 아니면 음성 기능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체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어서 수면이나 체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어서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감각이나 감정 조절이 훨씬 더 침착해지거나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신체 기능의 파트가 좀 변화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참여의 중재상에서 이분이 싫어하는 활동 자체는 조금 나중에 지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부분 중에 싫어하는 활동을 조금 두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가정에서의 변화보다는 컨설팅 하시는 그 기관 내에서 활동을 참여하는 것, 활동의 레파토리를 좀 더 늘리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균형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면서 봤더니 사실 많이 바뀌셔요. 그래서 이분이 내내 실내에서만 계속 계셨던 집에서만 계신다면 실내에서만 계시는 분인데 기간에 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옥상 산책이라든지 인근의 놀이터 산책이라든지 활동 참여가 훨씬 더 정신적 활동, 신체적 활동의 균형이 맞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소음, 날씨, 습도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씨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팀 소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공간, 또 알 수 있는 일정표, 또 미리 날씨가 어땠다, 습도가 어떻다 이런 부분을 예고하면서 서로 이제 공간을 미리 세팅한다든지 이런 그 지원팀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은 환경상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뀌고 중재에서 가장 효과도 크고 중재로서 가장 그 선생님께 집중하시는 부분들은 이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까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개인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점을 제공하시겠냐. 선생님이 당사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어땠냐, 만족하느냐라고 해서 선생님의 그 당사자로부터 얻은 어떤 만족감이 선생님에게 되게 힘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 이야기를 알려주어서 선생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상의 만족도 또 스스로 본인은 요것을 10점 만점 몇 점 했다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본인으로부터 점수를 체크해서 경험치를 계속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령이나 장애나 이 사람의 본질적인 어떤 성격적 특성이나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경험은 바꿀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는 무엇이 바뀌냐면 만족도, 수행도,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그 다음에 자기인식,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중재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그 컨설팅을 통해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기록을 많이 사용하셨고 체크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척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또 한번 이해했습니다. 이 10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몇 점을 자꾸 이제 여쭤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 컨설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점수화하는 것은 저희가 자와 같다고 해서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충 눈어림으로, 아니면 저희가 느껴서 이게 어렵다, 중등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수치화를 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 안에 내적으로 일관성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상태에 대한 모니터가 되고, 당사자와 종사자, 이용자 아니면 컨설팅 제공자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1차에는 선생님께서 파란색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셨는데, 2차에서는 약간 달라졌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활동 참여가 달라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을 봤더니 진짜 이 사람을 2차 때 제대로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척도가 어떤 절대치를 제공한다기보다 저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두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가 이제 기록으로 제공이 되면 서로 다음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시 처음 보고 이 사람 만나야 될 때 이런 척도 기록이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나레이션이 많은 그 서술적인 기록은 오래 읽어야 되고요. 그 기록을 가지고 이 기록, 그 척도 기록을 함께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척도를 이용한 기록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행동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오늘 선생님도 참여하셨는데, 한 기관에서는 어려운 행동과 참여도를 병행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대체로 저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동료들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어려운 행동 자체가 감소를 하는 것과 참여 정도가 향상하는 이 두 가지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수면하고 외부 활동이나 신체 활동하고는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다는 그런 다수의 연구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행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여가 늘었는지, 아니면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어려운 행동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워낙 계절을 타고 지금 신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신체 리듬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행동도 증가하면서 참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이런 척도를 하나를 쓰시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시기도 하는 것을 기관 안에서 소통하면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척도를 만드는 것들은 기관 안에서 엑셀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점수를 입력하시면 그것이 추적이 되게끔 그래프 만드는 것들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컨설팅을 이번에 함께 한 기관에는 이런 포맷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성과는 이제 당사자 중심의 정보를 그 당사자를 만나는 사람의 뒤에서 또는 옆에서, 그것을 제3의 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3의 눈으로 관찰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도 제가 치료적으로 치료사의 어떤 실력이 가장 향상되었던 어떤 그 지점은, 제가 치료하는 장면을 일본의 그 감각통합학회 선생님이, 츠치다 레이코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제 치료를 직접 보시고 나서 저를 살짝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 치료를 딱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제가 그때 몰랐던 저를 알아서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제3의 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3의 눈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제3의 사람이 없으면 비디오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촬영을 탁 하면서 어머 내가 이때 이렇게 말이 많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3의 눈은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고 선생님들께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정말 자기 모습을 다시 보는 게 쉽진 않아요. 제3의 눈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제3의 눈을 제공할 사람이 없다면 비디오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와 사회성장애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운동에 대한 어려움이나 통증과 같은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었다. 또 건강상의 강점도 있더라.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신체 기능이나 정신 기능상의 강약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인데 운동에 대한 그 제한이나 제약이 너무 많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내는 곳은 꼭 그 사람에게 아주 맞는 수준의 운동 처방까지는 아닌데 운동 수준에 맞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꼭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수체육 하신 선생님들이거나 운동 전문가가 또 이런 그 운동 프로그램을 컨설팅하는 부분에 기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참여상에서 강점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환경 구조, 환경 요인상의 강약점, 바꿀 수 있는 강점, 그 다음에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약점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약점은 서로의 소통의 그 어려움은 사실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소통 전문가가 좀 뚝심을 가지고 굉장히 소통이 어려운 어떤 분들을 같이 함께 소통하실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드리고 정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또 한 가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이 크면 클수록 그 당사자의 가족은 더 큰 어려움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개인적인 굉장히 놀라운 특성, 굉장히 존경스럽기까지 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개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를 좀 정리하거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록 포맷이 조금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가장 큰 또 성과 중에 하나는 제공자의 강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 열정과 노력을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외진 기관, 그러니까 생활시설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컨설팅을 할 때는 사실은 소통이 쉽지 않았고 제공자의 열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열정과 노력과 강점을 잘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팀 소통을 충분히 많이 경험해서 올해 너무 즐겁고 아주 제 입장에서 신나게 참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늘 긴장되지만 긴장되는 순간을 항상 겪어내야 저 자신도 성찰하는 것 같고요. 그 성찰 이상의 보람이 컸고 선생님들 모두 이번 참여해 주신 분들께 존경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당사자의 참여는 분명히 향상이 되었을 것이고 이 당사자의 참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권리 협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참여 자체가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상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자립에 기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은 제가 좀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전문성 그리고 성취감 향상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 지원의 역량은 앞으로 더 많이 그 다음 후속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가족이 아닌 곳에서 잘 지낸다는 것이 사실은 지향하는 자립이기 때문에 꼭 가족 안에서 더 개선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과제는 앞으로 이렇게 기록을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그 예측 가능한 어떤 미리 사전 목표가 조금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성과를 토대로 근거를 잘 확립해서 예산과 그 제도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좀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권익옹호기관에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성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컨설팅 어려운 행동 컨퍼런스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